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과학고등학교 정보교사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먼저 이제 시작하는 이제 과목은 고등학교 인공지능 기초 과목인데요. 이 과목이 떻게 2015와 달라졌고, 그다음에 저희 출판사는 어떤 내용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여기 정보 교과에 인공지능 기초의 교과서 이북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교과서 이북을 여기 눌러주시면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북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번씩 보시면서 이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제가 좀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부분은 2015와 2022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초가 어떻게 교육과정이 달라졌고, 그래서 그 교육과정이 달라진 점에 따라서 저희 출판사가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015와 2022 교육과정이 이렇습니다. 지금 다 이제 선생님들이실 거니까 2015 교육과정은 1, 2, 3, 4 단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2022 교육과정에 오면서 인공지능 프로젝트 단원을 이제 커다란 대단원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구성이 좀 바뀌었습니다. 1단원의 인공지능의 이해는 같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인공지능과 에이전트 이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삭제됐는데 인공지능 기초에서는 삭제됐는데 고등학교 정보 교과서로 사실은 이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정보의 지능 에이전트의 개념과 역할이 나오고요. 고등학교 정보 교과서는 인공지능 기초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초를 가르치기 좀 더 수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보교과서는 뭐 하드웨어도 가르쳐야 되고, 피지컬 컴퓨팅,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인공지능, 여러 가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인공지능 기초는 인공지능만 가르칠 수 있어서 오히려 수월하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어쨌든 정보교과서에 인공지능 단원이 개설이 되면서 챕터가 생기면서 지능 에이전트가 이동이 됐습니다. 2015에서 굉장히 생소했던 지능 에이전트가 2022에서도 계속 삭제되지 않고 이동된 것을 보면 교육과정에서 지능 에이전트가 인공지능 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센서와 인식 단원에서 센서와 인식, 컴퓨터 비전, 음성 인식과 언어 이해가 있었는데 센서와 인식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이거는 이동된 게 아니라 삭제됐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물론 인식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식이라는 말은 어디선가는 등장을 할 건데 센서라는 부분은 완벽하게 거의 삭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 비전과 음성 인식과 언어 이해 이 부분은 사실은 인식이라는 단원에 묶여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쪽 딥러닝 부분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교육과정이 이동됨에 따라서 저희도 이 딥러닝 부분을 컴퓨터 비전과 음성인식과 언어 이해 부분을 나눠서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2015보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넣어놨습니다. 탐색과 추론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1단원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표현과 추론도 있고 학습에서 기계학습과 딥러닝 요 부분이 여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이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학습 모델도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영향력, 사회적 영향에서 인공지능 영향력과 윤리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여전히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으면서 여기에 2022의 핵심 키워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하면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좀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와 2022 교육과정의 커다란 차이점은 지능 에이전트가
이동이 됐고 센서와 인식 부분이 삭제됐다. 그리고 나머지 영역들이 뭔가 좀 다르게 정리가 됐는데 솔직히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대학원이나 이제 그런 곳에서 뭐 이제 대학교 교재 같은 걸로 전통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배우는 어떤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그 커리큘럼을 좀 잘 따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15에서 인식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인식이 딥러닝 부분인데 이쪽 기계 데이터와 기계학습보다 먼저 나온 게 저는 사실 좀 이상했거든요. 2015 때. 근데 이 부분이 이 뒷부분으로 가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5에 왜 인식이 여기에 나왔나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엔트리 같은 경우 보면 엔트리의 인식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설계를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는 인식이 딥러닝 부분에 있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설됐다는 것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 기초 과목의 성격과 목표는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구현하고 평가하고 깊이 있는 학습을 기반으로 대학 전공과 연계된 기초학습 경험을 제공하도록 한다. 그래서 교육 목적은 인공지능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다양한 문제를 실생활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쟁점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이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공존 부분이 강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차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프로젝트는 뒤에 박호림 선생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거고 저는 1단원, 2단원, 3단원 위주로 얘기를 할 건데 특히 이제 여기 딥러닝 부분과 그 다음에 3단원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 2015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의 이해 부분의 개념과 원리, 그 다음에 탐색과 초르는 비슷한 뉘앙스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2015 때 가르쳐 봤으시면 2022에서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이 딥러닝 부분이 인식 부분에서 새롭게 튀어나왔고 그래서 컴퓨터 비전,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딥러닝에 대한 이해 부분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인공지능과 윤리에서도 이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공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 앞으로는 이제 인간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하면 서로 협력하고 서로 보완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이제 교과서의 흐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이제 수업 준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업 준비는 이제 중학교 정보에서 이런 걸 배우고 왔어 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 교과서에 지능 에이전트가 들어있으니 그래서 정보 교과서가 1학년 때 배우고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초를 2학년 때 배운다고 하면 정보 교과서에서 이런 것들을 배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이 먼저 이런 부분을 배웠고 그리고 그림으로 가볍게 이해하는 인공지능 흐름을 가볍게 이해하는 이 부분을 넣었고요. 그리고 내용을 굉장히 좀 깊이 있고 좀 체계적으로 넣었는데 사실 저희 교과서는 몇 페이지로 작성하라는 그 지침이 있기 때문에 뭐 많이 넣고 싶어도 사실 하나의 지면 속에 많이 넣을 수 없어서 그래도 조금 더 설명을 좀 깊이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QR코드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QR코드가
다른 출판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QR코드를 이제 보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준비하시는데 더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기, 그 다음에 뭐 함께 해결하기, 그리고 주요 개념 정리하기를 통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또는 팀별 학습, 협력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매 단원마다 이렇게 넣어놔서 이런 점이 저희 교과서의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가볍게 읽을 수 있도록 넣어놨고, 그 다음에 함께 해결하기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친구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학습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씩 해가면서 친구들과 해결하는 그 과정을 평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가 분명히 연계가 될 건데 AI 디지털 교과서는 사실 뭐 거의 다 완성은 됐지만 언제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는 사실 없죠. 저희가 서책형 교과서를 선택을 하면 아마 AI 디지털 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를 선택한 것에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뭐 예를 들어 A 출판사를 서책형을 선택을 했는데 B 출판사의 AIDT를 선택을 하신다면 이게 뭐두 개의 교과서를 사실은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보통은 서책형 선택하시는 것을 AI 디지털 교과서로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런 함께 해결하기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텍스트로 나와서 뭔가 조금 밋밋한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AI 디지털 교과서에 가면 소그룹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다음 포스트잇도 붙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디지털 교과서에서 좀 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기랑 주요 개념 정리하기를 통해서 자기 주도적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도 디지털 교과서에서 잘 구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R코드를 넣어 놓은 부분은 좀 내용을 한 지면에 담기 어렵거나 또는 추가적인 내용들을 제시하면 좋을 만한 것들을 이렇게 넣어 놨어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기 부분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만약에 좀 더 학습을 하고 싶다면 QR코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눈에 단계별로 설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스텝으로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스텝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슷한 점은 둘 다 이제 인공지능의 이해와 사회적 영향을 주요 영역으로 다루는데 차이점은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추가되었고 실제 문제 해결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을 강조하다 보니까 2015에서 떨어져 있던 부분들을 좀 뭉쳤고 그다음에 저쪽으로 보냈고 삭제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게 왼쪽이 2015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2022인데 인공지능과 에이전트 부분이 없죠. 인공지능과 에이전트라는 부분이 없고 정보 교과서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탐색과 추론이 1단원으로 왔네요. 인식 부분에 보시면 센서와 인식 부분은 아예 단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비전과 음성 인식과 언어 이해 부분은 컴퓨터 비전 그리고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라고 해서 언어 이해를 자연어 처리라고 이름을 바꿨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세 단원에 녹아져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인공신경망과 딥러닝은 단원 자체가 뭐 교과서마다 다른데 있었던 교과서도 있고 없었던 교과서도 있는데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딥러닝 부분에 들어온 것은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학습 부분, 데이터 속성과 유형, 기계 학습 모델 이 부분이 통틀어서 기계 학습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2015 교육과정은 인공지능 기초인데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대단원만 보시고. 근데 이공들들은
인공지능 막 이렇게 나오니까, 더 인공지능스럽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속에 뭐 숨어 있긴 한데, 이게 좀 분할되어 있던 것을 잘 좀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신설됐다는 거. 여기 4단원에 보시면 4단원이 굉장히 어, 비슷해 보이지만 공존이라는 부분이 새로 생겼다는 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는 그냥 단순히 인공지능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편향이 있고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가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좀 조심해야 돼 라는 뉘앙스였다면 2022에서는 이렇게 사회가 변하고 이런 진로를 가질 수 있는데 너희 앞으로 인공지능과 같이 살 거야. 그러면 같이 살기 위해서 너희가 인공지능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인공지능이랑 같이 살기 위해서는 그냥 너희가 잘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책임이 좀 있어. 그래서 국가나 사회적, 그 다음에 기업에서도 책임을 조금 더 져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 공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1단원의 인공지능에 의해 인공지능과 에이전트가 정보교과서로 이동을 했는데, 이게 정보교과서예요. 정보교과서에 보면 지능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 에이전트가 인식, 학습, 추론, 행동에 따라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야 라는 내용이 이거는 지금 인공지능 기초가 아니라 정보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지능 에이전트라는 게요. 지능 에이전트가 사실 인공지능이 AI가 있다면 이 하위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기는 자율성이 있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적응 능력이 있어서 조금 더 스스로 할 수 있는 AI를 지능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그 인공지능 기초에서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얘를 전처리하고 학습하고 평가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상호작용을 그렇게 고려를 많이 하진 않잖아요. 근데 지능 에이전트는 스스로 하고 상호작용과 적응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AI의 하위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 지금 챗GPT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 인공지능이 지능 에이전트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보 교과서에서 다루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정보 교과서예요. 그래서 정보 교과서에 보시면 지능 에이전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없어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015 교육과정인데 2015인데 2015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한번 같이 보시죠. 센서가 있었어요. 센서가 뭐였냐? 센서는 이 정기적인 신호를 받아서 이렇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변화해서 이게 정보로 해서 인식한 다음에 액추에이터를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지능형 에이전트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서 센서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2015 교육과정이에요. 2015 교육과정. 근데 이게 삭제됐어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2015 교육과정에 센서가 스마트홈에서 이렇게 많이 쓰여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센서를 이용하면 인식을 뭐 이런 식으로 과정을 거쳐서 액추에이터로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인식이야.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삭제됐습니다. 인식은 특징 추출 단계로서 이런 표정이 있는데 이런 표정 중에 이런 부분을 잘 찾으면 인식을 잘 할 수 있어. 이런 내용이 있었죠?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특징 추출, 인식이라는 이 부분이 뭔가 물리적인 어떤 장치, 센서라는 개념과 액추에이터라는 어떤 개념을 여기 넣어 놨었는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떤 하드웨어적인 개념들을 전부 다 삭제시켰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무인 상점에서 뭔가 가면은 센서를 통해서 보고 인식하고 장바구니에 담아서 결제까지 되는 이 부분도 삭제됐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라이다 센서도 있고 GPS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레이더 센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르치셨을 건데 삭제됐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센서를 통해서 이렇게 인식을 한다. 삭제됐고
센서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센서가 이런 하얀색 트럭을 잘 못 보고 빛을 발하거나 뭐 오염이 됐을 때 잘 작동을 못한다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삭제됐는데 그 왜 그럴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지능 에이전트는 일단 정보에 포함됐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요즘에 만들어지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지능 에이전트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할 수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더 중요시되고 있는 AI의 하위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 교과서로 내린 것 같고요. 센서와 인식 부분이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것은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가 교육과정을 설계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능 에이전트는 여전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더 넓은 범위의 인공지능 교육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보교과서로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능 에이전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프트웨어이긴 하지만 하드웨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냥 좀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정보교과서로 내려간 느낌이고, 센서와 인식은 사실은 센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편적으로 어떤 평균의 인공지능 교육이 요 선이라고 하면, 센서는 굉장히 스페시픽한 어떤 특별한 그 센서의 역할과 그 다음에 기능과 뭐 이런 것들이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삭제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학생들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인공지능 교육을 어, 받기를 원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인공지능 기초 기계학습 부분은 2015 교육과정과 굉장히 비슷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단계에 걸쳐서 아마 데이터를 수집, 가공, 전처리하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선택해서 모델 학습하고 성능 평가 및 수정. 이 부분은 뭐 교과서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파이썬이나 이제 오렌지로 학습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 드릴 건 없고, 딥러닝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딥러닝은 퍼셉트론을 아예 이렇게 넣어놨어요. 근데 다른 교과서도 보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퍼셉트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넣어놨고, 그리고 딥러닝의 구조를 넣어서 퍼셉트론, 그다음에 MLP, 딥러닝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모델에서 어떤 출력 함수와 은닉증에 어떤 활성 함수를 써야 되는지, 학습이란 무엇인지, 순전파 오차 계산, 이것을 굉장히 방대한 딥러닝의 구조를 여기에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역전파 개념도 나오고, 그리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플레이그라운드에 들어가서 텐서플로우 환경에서 이거를 실습을 해볼 수 있게도 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다른 교과서와 시마스 교과서의 차이는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더 깊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한다? 뭐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딥러닝도 이렇게 학습을 시켜보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이전에 2015 때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을 넣어 놓은 것과 동시에 CNN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출판사마다 다를 겁니다. CNN이 있는 출판사가 있고 없는 출판사가 있을 건데 저희는 CNN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CNN에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뭐 이제 MLP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컨볼루셔널 연산과 풀링 연산이 있어서 어, 이렇게 추출을 하고 특성을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압축을 하고, 그래서 여기 분류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넣어놨고, 이론으로 넣어놨고, 그리고 실습을 뒤에서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또 학습할 수 있도록 여기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음성인식도 그 2015 못지않게 넣어놨고, 그리고 재미있는 실습을 2015 때는 이제 재미있는 실습이 없었는데 이런 실습을 넣어놨어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 스마트폰으로 녹음한 다음에 이제 발음 조정 같은 걸 이렇게 해볼 수 있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2015 2015 교육 과정이고요. 이렇게 음성인식이 들어갔었고 언어 이해 과정이 이렇게 들어갔었고, 그러니까 2015 때는 음성인식과 언어 이해였는데 음성인식, 언어 이해,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그리고 뭐 단어를 공간에 배치하는 방법,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단어 빈도수 배치, 그 다음에 이렇게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분석, 담화 분석, 의도 분석해서 세 가지 부분을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이런 거 기억하시죠? 20 둘둘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했냐면 일단 자연어 처리 부분은 텍스트를 숫자로 변환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워드 임베딩과 원화드 인코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빈도수 기반과 의미론적 접근, 그 다음에 딥러닝 방법. 그래서 딥러닝 기법에서는 RNN까지 이렇게 넣어놨고, RNN에서 뭐 워드 투백, 그 다음에 뭐 트랜스포머, 지금의 GPT까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표를 넣어놨고요. 그리고 생성형 언어 모델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성형 언어 모델까지 이렇게 세 개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통합을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숫자로 변환하는 거, 그 다음에 언어 이해에서 빈도수 기반, 의미론적 접근, 딥러닝 이용. 그래서 RNN까지 들어갔고, 자연어 처리가 GPT까지 이렇게 나왔고, 생성형 언어 모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넣어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만 보시더라도, 네,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과서를 선정하실 때, 2015보다는 약간 더 구체적이고 또 깊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뭐 이걸 다 가르치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부분까지 원하신다면 저희 교과서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사회적 영향 단어는 이렇게 변화가 있고 공존이 있는데 진로도 있고 공존을 인공지능과 인간의 역할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보고 공존을 같이 하기 위해서 편향과 딜레마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윤리적인 딜레마가 있으니까 공존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되고 공존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또 사회적인 책임이 중요하고 법적인 문제가 필요하니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교과서를 훑어봤을 때, 요 부분은 굉장히 좀 더 저희가 체계적으로 좀 작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2015와 2022 교육과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짧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태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박호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채팅창도 제가 같이 보면서 할 거고요. 얘기가 끝나면 또 거기에 대한 질문도 하겠습니다. 채팅창이 좀 활성화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2004년부터 정보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되게 오래됐죠. 저희가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사실은 정보가 중요해져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인공지능 기초 집필을 하면서 제 프로필에 한 권을 더 더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프로젝트 단원이고요. 이게는 대놓고 이제 프로젝트 활동해라 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학교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문제 해결, 인공지능 프로젝트 실제 세 가지를 해놨어요. 성격과 목표는 앞쪽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4단원은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설이 되었고 우리가 애써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생활기록부에 녹여넣으려고 고민도 되게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 아예 대놓고 성취 기준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프로젝트를 직접 학생들과 해볼 수 있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성취 기준을 보면 거의 완벽한 단원이거든요. 2022 개정교육과정이 깊이 있는 학습이고 삶의 맥락, 전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융합,
이런 단어들이 세상에서 좋은 단어들은 우리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취 기준도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주제를 도출하는 거, 그다음에 프로젝트 수행 계획을 구현하는 거, 그다음에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 문제 해결 자세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 그리고 개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것까지 굉장히 많은 수준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어려워졌냐면 중학교에서 정보를 2배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조금 더 많은 수업을 할 거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단원 자체가 정보로 내려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보와 인공지능 기출을 배우고 온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4단원은 이렇게 프로젝트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육과정 편성상 4단위를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재구성에 따라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4단원은 이제 다른 책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좀 소개를 해 두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KSDGs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지표들을 좀 안내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해커톤이라든지 이런 대회를 하게 되면 딸랑 이렇게 하나 가지고 지속 가능 발전 목표 하나 주제에 대해서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는 하나 단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들이 어떤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수업 설계를 해야 될 겁니다. 채팅창을 한번 활성화해 볼게요. 앞쪽 단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수준이 되게 높아진 내용들로 배워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공지능으로 어떤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를 어떻게 하고 기계학습 유형과 알고리즘을 선정하고 그리고 그걸로 모델 학습을 하고 그 모델을 학습을 한 결과를 성능 평가하고 또 수정하고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이건 이제 앞 단원에서 배워온단 말이에요. 이제 배웠으니 써먹어야 됩니다.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4단원의 성취 기준은 우리가 배웠던 인공지능을 가지고 지속 가능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제를 도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서 이렇게 많은 단어를 배워왔지만 각 단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조금 더 도표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거의 대부분 문제 해결 절차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이나 이렇게 순서대로 그려 보셔도 학생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어떤 단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선생님들은? 좀 이제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어 여기 한번 적어 볼까요? 문제 정의,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기계학습 유형과 알고리즘 선정, 모델 학습, 성능 평가 수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단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도 많고요. 1번이 인제 귀찮으니까 인제 번호로 나옵니다. 괜찮습니다. 번호로 하셔도 돼요. 문제 정의가 나오고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이 앞쪽 단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인공지능에서 배우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요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실제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요게 훨씬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1번과 1번이 되게 중요하고 박지윤 선생님께서는 전부 다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다 중요하겠지만 인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학생들과 수업할 때 있어서 인공지능으로 수업을 할 때 있어서는 아인슈타인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55분을 문제를 정의하는 데 사용할 거고 5분을 문제 해결하는 데 사용할 거라는 말을 남기셨거든요.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학생들이 '내가 뭘 해볼 수 있을까? 내가 배웠던 걸로 뭘 할 수 있지?' 이런 역량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1번 문제 정의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책들에는 그냥 주제만 나와 있고 해결하는 과정이 나와 있지만 실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려고 보니까 너희들이 새롭게 주제를 선정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이제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4단원 집필을 했었는데 앞쪽 단원에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추가를 해 놓았습니다. 학생들이 내가 뭔가를 의도를 하고 이렇게 시작하려고 해야 그 뒤에 내용들은 배운 걸 바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학습을 기반으로 한 인식, 분류, 예측 정도가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봤을 때도 내가 어떤 걸 학습시켜서 인식을 잘하게 할까? 어떤 걸 학습시켜서 분류를 잘하게 할까? 어떤 걸 학습시켜서 예측을 잘하게 할까? 이런 좀 개념을 잡을 수 있으면 프로젝트를 할 때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저희 인제 책에서는 수행하는 과정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 놨어요. 문제 선정,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기계학습 유형과 선정, 모델 학습, 성능 평가 및 수정은 이건 성취 기준에도 나와 있는 정도의 프로세스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저는 이제 이런 수업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임무를 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의 임무만 주면 그것만 하고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 프로젝트를 해 보면 하나의 임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역할들을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분류를 좀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할 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학생들이 한번 살펴보고 2개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면 그 학생이 뭘 했는지에 따라서 교과 세특에도 기록하기 되게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내용을 3가지 샘플로 해 놨어요. 첫 번째 펭귄 종류 구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 국민 공통 인공지능 데이터라고 하면 그전에는 붓꽃 데이터, 아이리스 데이터였고요. 지금 최근에 붓꽃 데이터는 전처리 과정이 거의 필요 없기 때문에 전처리를 좀 할 수 있는 데이터로 국민 데이터로 이제 펭귄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죠. 펭귄을 분류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분류할 수 있는 과정을 진행해 보는 단계입니다. 그 문제 선정을 하겠죠. 학생들도 지금 저희 주제는 남극 펭귄의 종류를 알지 못해서 곤란한 상황에 빠졌는데 어떻게 하면 펭귄의 종류를 알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였어요. 그 문제 선정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겠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처리하는 과정이 이렇게 콜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로도 분석을 한번 해보고 자, 학생들이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전처리를 했다면 이제 기계학습 유형을 어떤 거 쓸지 결정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KNN과 로지스틱 회기로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 책에서는 KNN과 로지스틱 회기를 둘 다 학습을 시켜보고 비교를 해보는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 선정해서 모델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정확도를 분석해 보는데 학생들이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어딘가에서는 한 번씩 막히고 어딘가에서는 문제가 생겨서 다시 되돌아보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부러 의도해서 정확도가 다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KNN은 0.8이 나왔고 정확도가 로지스틱에게는 98% 정도가 나왔는가 이런 차이점을 분석하게 하고 이제 혼동행렬로 따져보게 하는 그런 성능평가 단계가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지 의논하고 토론하고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프로젝트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이런 구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되돌아보고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마련했고요. 첫 번째 해결 과제가 이 분류였습니다. 분류. 학생들이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행 계획을 세우겠죠.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정의하는지 이 단원을 가지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수행 계획을 쭉 구상한 다음에 실제 학생들이 문제 해결을 해볼 수 있도록 했고요. 저희가 샘플로 뒀지만 다양한 분류 모델들이 있을 겁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선생님 우리는 이런 분류 모델을 해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좀 구성을 해 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잘하는 건 분류, 예측, 인식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그러면 예측도 해 봐야 되잖아요. 학생들은 분류를 하고 싶은 학생도 있을 거고 예측을 하고 싶은 학생도 있을 거고 인식을 해 보고 싶은 학생도 있을 텐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측이라고 하는 단원도 프로젝트에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기대 수명을 예측할 수 있을까? 나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은 얼마나 살 수 있지?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공지능이 이런 기대 수명을 예측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역시 데이터 수집을 하고 또 데이터 전처리를 당연히 진행을 하겠죠. 이 분류와 예측은 기계학습 모델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전처리하는 과정, 그다음에 뭐 상관관계 파악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기계학습 유형도 선정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선형회귀, 예측이기 때문에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회귀를 가지고 모델 학습을 하고 실제 그 예측을 해보는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정 및 성능 개선,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수정할 수 있는지 성능을 평가하고 내용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인식이 아까 센서가 빠지고 인식이 나왔다 그랬죠. 산불 이미지 분류하기라고 하는 부분이 인식에 가까운데요. 인식과 분류가 둘 다 있겠죠. 이미지를 인식하는 내용입니다. 비정형 데이터 당연히 해봐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분류 예측 단계에서 정형 데이터로 프로젝트를 했다면 어떤 친구들은 비정형 데이터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로도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샘플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제가 좀 전에 문제 정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학생들도 저는 왜 이걸 선택했어? 왜 이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해? 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 이런 공감지도 활동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이잖아요. 산불을 조기 발견했다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소방관에 빙의해서 불타고 있는 산을 보고 그다음에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려주라는 소리를 듣고 이 소방관은 불을 끄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힘이 되는지 어떤 걸 원하는지 학생들이 이런 공감을 하고 문제 정의를 할 수 있다면 문제 프로젝트에 굉장한 의미를 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쪽 단원이 산불 이미지 분류하기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지훈 쌤이 말씀하셨던 딥러닝 파트가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이번에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니까 데이터셋을 내려받고 이미지 리스트를 생성한 다음에 사진에 대한 크기나 이런 것들을 전처리하는 과정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역시 성취 기준에는 기계학습으로 되어 있어요. 뭐 딥러닝 기계학습의 뭐 하위 요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딥러닝 알고리즘을 선정하는데 역시 아까 중요하게 생각했던 합성공 신경망 CNN이 들어있습니다. CNN으로 모델을 만들고 모델 학습을 하고 성능 평가 및 수정하는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모델만 구성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모델을 구성해서 새로운 것들을 분류하거나 새로운 것들을 예측하거나 새로운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CMAS에서 제공하는 이 데이터를 프로젝트로 분류를 해봐, 예측을 해봐, 그다음에 인식을 해봐 라고 하는 데이터를 별도로 드릴 텐데 그 학생들이 만든 모델이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잘 분류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보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보통은 과제 연구에서 많이 활용하는 이런 프로젝트이거든요. 프로젝트를 저는 이제 학교에서 실제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선생님들이 이제 이 프로젝트 단원을 해보고 나면 훨씬 더 다양한 해커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 발견의 시간을 가지고 학생들과 포스트잇으로 해도 되고 또 온라인 뭐 슬라이드나 뭐 지금 젠보드는 이제 거의 이제 못 쓰겠지만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프라인도 좋아해서 학교니까 오프라인으로도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문제점을 판단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문제 도출할 때 좋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발견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학생들이 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중요도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어떤 게 이게 우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 실현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다시 재분류해 봅니다. 안 되는 것들은 이쪽으로 빼고 되는 것들은 상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뒤에 상위에 있는 두 가지 정도를 질문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질문으로 문제를 표현해 보는 과정을 학생들과 진행을 해 봐요. 그리고 그 질문 두 가지를 가지고 발표도 해 보고 학생들에게 이제 별점도 한번 만들어 보고 공감 지도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떤 걸 해결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자라고 하는 문제 정의가 될 겁니다. 이 문제 정의가 되면 그제서야 학생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뒤쪽 부분은 거의 사실 인공지능의 뒤쪽 파트는 뭐 창의력을 요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공식에 가까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뒤쪽 파트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해커톤을 해보면 그냥 맡겨놓고 그냥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부분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저는 되게 학생들을 괴롭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런 피드백을 해주지 않으면 학생들의 문제 정의 수준이 굉장히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옆에서 찔러줘야 됩니다. 야, 그거 소프트웨어나 AI도 해결할 수 있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니? 해결 방법은 뭐야? 무슨 데이터를 쓸 거야? 모델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가? 결국 네가 얻으려고 하는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자꾸 옆에서 찔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발표 자료를 작성할 때 뭐 주제, 선정 동기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이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해결하고 싶은 건지, 어떤 해결 방법을 넣었는지, 그리고 하는 작동의 원리가 무엇인지,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 이 내용만 가지고도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냥 단순하게 기록해도 교과 세특은 충분히 기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실제로 해본 활동들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이런 활동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고 나면 또 뿌듯한 점은 학생들도 이 단원을 되게 긴 시간 동안 진행하면서 느끼는 성취감도 있고, 저희도 제 나름대로 학생이 해놓은 자료들이나 이런 포트폴리오를 보면, 아, 그래도 뭔가 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 많이 가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패들렛에 올리기도 하고 학교 교실 벽에 붙여놓기도 하고 도저히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그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합니다. 이것이 온라인으로도 포스트잇 붙이고 보이시죠? 이렇게 포스트잇 붙이고 이렇게 다시 재조정해보고 문제 정의하고 공감 지도도 만들어보고 페르소나 만들어보고 이런 활동들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방식은 선생님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방식으로도 이 프로젝트 단원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가장 요구하는 게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했어요. 깊이 있는 학습. 새로운 맥락과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깊이 있게 배우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공지능 기초 프로젝트 단원은 되게 융합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다양한 교과와 내용이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삶과 연결된 맥락 속에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태도를 기르는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인공지능 프로젝트 단원을 최대한 잘 활용하셔 가지고 어 수업에 잘 써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인공지능 기초 프로젝트 단원은 교과 세특의 끝판왕이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특징을 다 기록하고 했던 내용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 기초를 배워서 프로젝트 단원을 어떤 학생들 프로젝트를 직접 해결한다면 그걸 배운 걸 기준으로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활동들까지 다 기록할 수 있어서
교과 세특의 끝판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이제 소개하는 자리잖아요. 인공지능 기초라고 하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소개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이런 심화하는 연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I DT도 추가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안내해 달라고 해서 말씀드리고요. 인공지능 기초 심화 연수를 2025년 1월에 심화 연수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이런 연락을 받게 되면 인공지능 기초 심화 연수에 이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에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줌에서 질문을 해 주셨어요. 3단위로 인공지능 교직 과목을 편성했을 때 프로젝트나 학생 활동을 고려 수업을 시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죠? 3단위니까 일주일에 겨우 3시간씩 16주잖아요. 16주. 어, 실제 인공지능 기초도 어, 4단위 가지고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프로젝트 단원에서 너무 이렇게 다 해보지 않고 진행을 한다면 앞쪽에서 배운 것 가지고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프로젝트 단원은 저는 한 6시간 이상 잡고 있어요. 2주. 앞쪽 단원을 좀 배웠다고 가정했을 때 말이죠. 2주 정도는 뒤쪽 단원에서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6시간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제 정리할 때 도움을 준다라기보다 자꾸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걸 줘요. 그렇지. 이제 저희가 가이드를 어느 정도 주지 않으면 학생들은 이제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판단을 못할 경우 있거든요. 그 문제 정의할 때, 야, 이거 가능할까? 선생님 생각이 좀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도 주기도 하고, 야, 이거 진짜 이런 게 정말 되면 좋겠지만, 너희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겠냐? 라고 얘기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줌에서 질문해 주셨고요. 시간표가 다 떨어져 111이 되었을 경우 111이라고 하면 뭘까요? 일주일에 3시간? 만약에 시간표가 블록 수업이 없는 경우, 저는 블록 수업 없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 1학년 1시간 가지고도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필요한 건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이젤 패드가 계속 남아 있어야 돼요. 이젤 패드로 수업하게 되면 저는 그래서 한 장에 한 반의 이젤 패드를 이렇게 중첩해서 다 모아놓고 나중에 다시 펼치고 그런 수업을 진행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꼭 블록 수업이 아니어도 충분히 기록을 하고 어디까지 했는지 기록을 하고 한다면 충분히 블록 수업 아니어도 저는 해결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만약에 인공지능 기초에 대해서 다 허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어느 정도 프로젝트 해커톤이라든지 인공지능 관련 문제 해결 캠프 같은 걸 열어서 오히려 그런 교과 세트 별도의 진로 세팅이나 이런 걸 쓸 수 있도록 학교 행사로 마련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네, 네, 진행한 장면을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자세하게 네, 다음 심화 연수에 그런 내용들 가지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인공지능 기초보다 정보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을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정보에 대해서 다음 선생님들이 이타게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잘 열심히 또 들어주시고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정보 연수 맡은 보라고등학교 서미란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그러면 화면 공유하고 연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이해하는 고등학교 정보고 개정교육과정 정보교육과정에 달라진 점을 연수해달라고 했는데 이 제목을 지금 본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 네, 그래서 저는 연수 목차를 이렇게 이제 잡아봤는데요. 아마 교과서에 담긴 내용들은 제 이후에 이현아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이렇게
알차게 조목조목 짚어주실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들께서 성취평가제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거든요. 빠르게 내용이 30분 안에 하기는 많습니다. 왜냐면 성취평가제는 사실 2박 3일 연수하고 뭐 이랬거든요. 네. 정보 교과가 달라졌는데 아까 질문들도 이제 제가 보았는데 교육과정도 변했고 고교 학점제도 네, 들어온다고 하고 학기제 그러니까 수업도 하라고 하고 그리고 성취평가제라고 하는 것도 이제 스물스물 선생님들 귀에 들려올 거예요. 2학기에 여러 기관들에서 이 연수를 모든 선생님들께 하기 위해서 막 교육청도 움직이고 개발 평가원에서도 움직이고 뭐 그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선생님들은 4월에 교육과정 잘 협의하셨죠? 잘 짜셨나요? 내년 1학기에 정보 가르치시게 되나요? 네, 저 되게 궁금한데 내년 1학기에 편제에 성공하신 분들 한번 1111 채팅창에 한번 찍어주실래요? 얼마나 많으신지 제가 문득 궁금합니다. 네, 아우, 저도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 학교에 갔거든요, 올해. 근데 이 학교가 이상한 학교인 거예요. 2015 개정교육과정 동안에 내내 정보가 단 한 봉도 없다가 올해 처음 1학년에 넣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해 교육과정 부장을 했기 때문에 1학년에 선택 과목을 넣기가 힘들다라는 걸,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만 그럼 전 여기 있다가 TO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짐도 안 풀고 4월까지 있었습니다. 교육과정 협의 끝날 때까지. 저 짐 다시 쌀 거니까 빨리 말해라. 이래가지고 했는데 온 사람을 어떻게 보내냐며 힘들게 3단위로 들어갔어요. 3단위로 넣고 보니까 이제 고민이 시작되죠. 와, 정보 내용 되게 많던데 교과서 이제 집필하면서 네, 보았더니 되게 많은데 이 3단위로 이 많은 내용을 다 어떻게 가르치지? 그래서 제가 출판사에다가 빨리빨리 3단위로 가르칠 수 있는 분량의 그 무엇인가의 계획을 빨리 만들어 달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작업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2학년, 3학년의 선택은 어떻게 넣으셨어요? 저는 정보교사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 가르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한 반이라도 난 가르치고 싶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만하게 만만한 것들로 이제 일단 깔아봤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 있으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이게 한 반씩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전 정보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가 정보 소프트웨어와 생활 프로그래밍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세 과목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이제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는 내년에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한번 시행착오 해보면 뭐 답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공지능 기초하고 데이터 과학은 약간 내용들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애 인공지능도 하면서 프로그래밍도 하고 이러면 정신 너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같은 학기에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제가 제일 가르치고 싶은 2022에서 가르치고 싶은 과목은 소생이거든요. 소생은 그래도 프로그래밍이나 적용 이런 파트니까 3학년 2학기에 프로그래밍을 넣었어요. 정보과학을 넣어볼까 뭐 했는데, 왜냐하면 정말 이런 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아이들이 3학년 2학기에도 학교 나와서 학원 다니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C배우로 다닌다고. 그래서 학교 나와가지고 나랑 같이 수업할 만한 애들만 선택해. 이렇게 해서 한 반이라도 좋으니까 선택할 것 같은데, 우리의 그 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문과 과목이고 이과 과목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몰려와서 정보쌤이 2명, 3명 되는 게 사실 저의 꿈입니다. 보라고 아이들 좋습니다. 경기도 선생님들, 맞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편성을 해봤어요. 그리고 내년도 이제 정보를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총론들을 보면 이런 말들이 막 있어요. 마음속으로 이게 받아들여지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선생님들이 한 번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목표를 중심으로 한다는 말이 그냥 써져 있지만 사실은 이게 성취평가제의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역량을 중심으로 한다는 이것이 아이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키우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시험만 잘 보고 또는 대학만 가고 이게 아니라 컴퓨팅 사고력,
이런 것들을 실제 아이들이 영향을 그러니까 키워줄 수 있는 수업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아까 박지훈 쌤이 어떤 부분들이 다 없어졌다고 설명하시던데 그런 것들 초등학교, 중학교로 내려간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 고등학교에 너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내년도는 2022 개정교육과정을 적용받지 않은 아이들이 올라올 거라서 몇 년 동안은 저희가 그런 것도 해야겠죠. 네, 그리고 그 교육과정 구성 체제가 변화하면서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런 게 있다. 이 단어들한테도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역량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지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이제 정보 교과서에 들어왔다라는 것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데이터 파트에서 중학교는 어떻게 하고,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 데이터 과학 과목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깊이들을 네,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보시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 이제 보면 핵심 아이디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용 요소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실 교과서를 딱 펴면 저도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이 내용에 매몰되어서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걸 다 가르치고 싶다는 욕구가 막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고리가 연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이거 사실 다 못 가르치십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시마스는 그 뭐죠? 자료가 아주 풍부하잖아요. 그게 장점인데 아주 작은 단위로 이걸 가르치려고 하면 힘들죠, 당연히. 애들도 이제 못 따라오고 선생님들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를 잡고 이 부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재료는 선생님들께서 고르시는 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골라줘라고 제가 사실은 말해놨거든요. 아, 너무 바쁘다. 내년 3월에 당장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정리된 거 주면 좋겠다. 참고해서 넣고 빼고 하면 되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제가 봐도 담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한 번에 작업하지 않거든요. 1년 넘게 동안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모여가지고 내내 회의하고 그다음 바꾸고 막 이런 작업을 해서 현실적으로 나온 거 보니까 또 신기하고 그랬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말한 것 같아요. 인공지능 기초와 마찬가지로 정보의 과목에서도 중학교 정보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요.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도 미도달 예방 교육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수 아이들을 보충 지도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애들 개념 없는 아이들한테 컴퓨팅 시스템의 동작 원리를 가르치기가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배우고 왔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첫 번째 그 해, 내년에는 좀 아주 난이도를 낮추어서 가야 하지 않을까. 이것들을 중학교에서 충분히 배운 아이들은 고등에 왔을 때 잘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프로그래밍 하는데, 1학기 때 했을 때, 맨날 손들라고 하거든요. 중학교 때 정보 배웠던 학교 손들어봐. 아직도 다 안 배웠어? 뭐 이러거든요. 근데 올해는 다 손들더라고요. 그리고, 네, 프로그래밍 했을 때, 그래도 변수나 제어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배운 내용들을 중학교 수준엔 무엇이 있는지 체크하고 이거 나중에 진단평가할 때도 사실은 사용해 봄직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들도 알차게 잘 넣어놓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아까 역량책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체크해 볼 수 있게 우리가 이거를 수업을 막 진행하다 보면 그 어떤 부분을 놓치고 그냥 내용에 자꾸 매몰되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요것들을 체크해보면서 애들도 체크해보고 나도 체크해보고 이렇게 선생님도 체크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용책이 저 팀 시스템 온 게 제일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뒤에 있어서 대충 가르치는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1단원에 멋지게 딱 포지션을 잡으니까 정보 같고, 왜냐하면 정보 문화 파트는 좀 사회나 윤리 같은 느낌이 되게 들어서 막 프로그래밍 먼저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부터 진도 나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도 정말 어려운 내용인데 저희가 처음에 네트워크 봤을 때 OSI 7 레이어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국에 담긴 거는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하는 지금 네트워크가 안 되는데 어느 지점을 봐야 되는지를 그래도 또는 네트워크하고 관계된 어떤 용어들, 패킷, 뭐 랜, 웬 이런 단어 한 번은 들어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잖아요. 뭐 안 되는데 안 된다고 하지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시잖아요. 이제는 그런 삶에 안 되게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맨 전화해서 뭐가 안 된대요. 저 정보부장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컴퓨팅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도 예전에는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갔다면 DNPC 저 이거 아주 꽂혀가지고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27페이지에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센서랑 이 모든 것들이 네, 다 연결되어져서 일이 일어나는 거야. 폰에 무엇인가 나타났을 때 이 안에 있는 그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야. 요 정도만 알아도 애들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시스템을 설계해서 한번 프로그램 요런 해외여행 갔을 때 조명 안 끄고, 그 다음에 조명 제어하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나중에 이 부분은 소생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할 것 같아요. 저도 이 ESP32 디바이스 처음 보거든요. 선생님들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처음 보고서 저 어려운 걸 못한다고 저는 사실 시마스의 수준을 낮추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렵다. 나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거 사야 하면 전 안 사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뒤에 또 예시도 몇 개 더 넣어주셨어요. 데이터, 네, 이거는 이제 현아 쌤이 잘 설명하실 건데, 어, 압축이 다시 나왔습니다. 저 언제였지? 2015 되기 전 교육과정에서 이런 거 시험 문제 냈던 것 같은데 다시 들어왔고요. 그리고 영상을 압축하는 것도 네, 이런 부분들을 예시가 저는 진진했어요. 그리고 암호문 만들기 이런 것도 있어서 네, 아이들하고 이제 언플러그드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컴퓨터 안 될 때, 인터넷 안 될 때, 컴퓨터실에 전기가 나갔을 때, 뭐 그런 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비하고 있다가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 가져온데, 네,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왔어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을 대체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칠까가 굉장히 우리 학교 애들이 과연 이 부분을 이해할까?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또 있으니까 한번 도전적으로 가르쳐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게임 같은 거를 예시를 들어서 네, 코드를 구현해 본다라고 하면 아, 쉬운 예시들 몇 개 주면서 이렇게 한번 해봐 하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클래스와 객체 이 파트에서 다 이제 다 저기 저 들어 누웠는데요. 이거 함수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제 고민이 많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고민하시면서 다양한 자료도 만드시고 또 공유도 해주실 거죠? 아마 씨마스도 자료를 만들어 주겠죠, 우리한테. 네, 그리고 인공지능은 여기 아까 우리 박지훈 쌤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네,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데 오렌지로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제일 그 단원의 끝에 다양한 예시와 실습 데이터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렌지는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좀 해보셔가지고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 불법 조업 의심 선박 이런 거는 실질적이어서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공지능 영역에서 그 앞에 있었던 그 센스싱하는 이 네, 회로를 연결해서 미세먼지 측정하는 거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게 네, 되어 있고 디지털 문화도 현아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성취평가제 다 들으셨죠? 선생님들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부터는 평가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제일 어려웠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요즘에 제가 연수 자료도 만들고 연수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방식, 그러니까 등급을 산출하게 1등급을 우수한 아이들을 가려내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가르친 내용을 에서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평가하는 평가 도구, 평가 문항,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구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상조 평가, 그러니까 절대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 느낌이 없어요. 저도 그 상대평가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절대평가를 해도 되나? 아이들한테 불이익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상대평가 때문에 우리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건 맞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는 예쁜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수행평가나 이런 거 했을 때 잘 했는데 막 시험 보고 지필평가 보고 막 와가지고 선생님 저 밀까요? 하면서 자기 점수를 말하는데 어느 정도 잘했거든요. 근데 저는 너는 A 수준이야. 넌 잘했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다른 이 얼마나 했는지 봐야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교사가 봤을 때 이 아이가 이 정도 수준이면 A 맞아. 넌 A지.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평가예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에서 제일 이제 마지막으로 방점을 찍는 게 성취평가제였는데 이게 올해 처음 나온 건 아니고 21년도부터 계속 그 고교 학점제 단계정 이행의 페이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5등급 산출이랑 같이 들어가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선생님들이 어쩌면 시험대에 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이 만든 그 평가 문항들이 정말 A 수준, B 수준, C, D, E 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문항을 잘 만들게 되면 등급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예전 방식대로 그냥 그 뭐죠? 네, 상대평가 스타일로 가다 보면 계속 내신 등급을 산출하는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같이 붙어 있는 네, 절대와 상대가 같이 붙는 거는 사실은 네, 이상한 일인데 그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런 페이퍼에 있었고요. 선생님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성취평가제하고 관련되어져서 크게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은 성취 수준이라든지 성취 기준이 다 있거든요, 선생님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결국 마침내 정보교과의 성취 수준이 교육과정 그 공유 사이트에 네, 게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든 성취 기준에 대한 성취 수준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내년도에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가 되면 졸업이 안 되고 이수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 진학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 수준, 이 수준보다 못한 수준으로 떨어지면 보충 지도를 해서 최소 수행 능력은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책임 교육을 해야 돼요. 국영수 사과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 보면 몇 년 전부터 연수도 받으면서 열심히 트레인 중인데 우리는 거기는 이제 뭐 아이를 받아도 그러니까 이보다 더 낮아도 졸업이 안 되고 이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연습 단계니까. 근데 내년도 저희가 바로 딱 가르치는 아이는 만약에 아이가 되면 졸업이 안 됩니다. 이거 말고 다른 과목을 더해서 네, 졸업 학점을 채우든지 뭐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보충 지도를 받든지. 그래서 선생님들도 책임을 느껴야 되지만 아마도 이 아이들도 이제 올라오는 애들도 귀에 닦지 않게 이야기 들으면서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니면 와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모든 선생님들이.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학습 지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가 그렇게 해왔지만 좀 더 엄격하게 하지 않을까. 아까 박구림 쌤께서 깊이 있는 수업 학습 말씀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사가
예, 세팅해 놓은 어떤 수준에 도달하고 그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면 아이들이 깊이 있는 수업을 했다라는 걸 어떻게 알지? 논술형 아이들의 자신의 생각을 쓰게 하는 그런 평가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 평가를 도대체 어떻게 채점할 건데 그 채점이 성취 기준에 맞는가? 그리고 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문항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이런 능력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이제 만들어 놓은 거를 쓰기도 하겠지만 학교들마다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학생들의 상황도 다르고 그 학교의 그 주변의 환경도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 내용들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으시면 정말 다행이고, 아직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내년 2월 말,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 계획 짤 때부터 요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또, 네네. 왜냐면 그때는 완전, 우리 뭐 학교 옮기고 그러면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성취 기준을 교육과정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 구조를 복합적으로 활용한 프로그램 작성한다. 이게 제일 만만하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성취 기준별로 이 성취 수준이 늘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만들어서 지금 공유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A 수준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이 상태를 판별할 수 있는 문항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 것인지, 여기서 보면 이 A와 B의 차이는 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B하고 C 사이를 이렇게 보시면 적용 방법이 있는데 그냥 얘는 제어 구조를 설명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준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이 수준 보실래요? 이거 문제 내는 거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제어 구조를 인지할 수 있다? 인지했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내지? 너 이거 제어 군수인지 알겠어?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면 인지했다고 해야 하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고민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보았던 이 성취 수준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지식 이제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를 높음과 낮은 수준으로 정하고 여기 위에 파트가 이제 A, B 파트, 여기가 C, 그러면 여기에 D, E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리한 다음에 다시 서술하는 방식으로 서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 수준에서 이제 이게 뭐냐면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파트거든요. 거기에서 이 수준의 그러니까 이는 60%에서 40%까지의 아이들을 이 수준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이 수준의 최하, 그러니까 40%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이 수준이라고 할 건가? 이하고 아예 미도달이 되는 아이들도 있을 거잖아요. 40 미만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요거를 판별하는 문항도 만드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할 때 최소 수행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의 최소 수행의 특징들을 각각의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의 2로부터 도출해서 그 다음에 제일 뭐죠? 수준이 그러니까 완전히 다 있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제거한 이런 형태의 특성들을 뽑아서 이제 미도달 예방 지도 이런 걸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셔야 하고 그다음에 평가 결과를 그러니까 제가 낸 문제가 아이들을 잘 판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선생님들이 이제 신경 쓰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 분석을 하게 될 텐데 그러할 때 지필 평가의 신뢰도 그러니까 제가 뭘 넣은 거냐면 아이들의 그 경호표를 다 집어넣고 그다음 제가 상중하 난이도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했을 때 이 정답의 정답률과 변별도를 이렇게 계산해주는 사이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1학기 때 시험 봤던 문제들을 죄다 집어넣었더니 저는 쉽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갈색이 뭐냐면 3분의 2를 못 맞힌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답률이잖아요.
A 수준의 아이는 94% 정도 맞췄어. 그런데 D 수준의 아이는 제가 쉽다고 했는데 61.5%를 맞췄고 E 수준도 사실은 쉬우니까 맞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48.4 아이들만 정답을 맞춘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미수 아이들도 이제 대거 포진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는 쉽다고 했는데 아이들은 어려운 이런 문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보아야 될 것 같아요. 4번 문제가 이거였거든요. 별로 정말 쉽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이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답이 당연히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그쵸? 이거 예약어 쓰면 안 되고 숫자 쓰면 안 되고 띄어쓰기 안 되고 그래서 이것만 답이어야 하는데 이게 정답이었는데 학생들이 거기 사이트에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2번이 정답이 노란색인데 아이들이 A 수준의 아이들은 네, 여기 3번이나 5번을 많이 이제 오답한 경우에 그랬고 아이들이 쭉 보면 아시겠지만 1번을 그렇게 많이 찍은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인포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충 지도를 하거나 이런 걸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는 것만 이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냥 우리 그 뭐죠? 나이스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그냥 연구부 그 보고서, 평가 결과 분석, 거기에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적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누구도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쭉 있습니다. 시마스 교과서에 담긴 성취평가제 관련된 내용은 우리 현아 선생님께서 또 잘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이 정도로만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질문이 많으시겠죠. 근데 1분만 질문할 수 있는 것만 질문해 주실래요? 음, 네, 성취평가제 관련 성취 기준 자료를 제가 뭐 채팅창으로 훅 드리면 될까요? 제가 사실 오전이 아니지. 저녁에 평촌에 가서 성취평가제 연수를 한번 하고 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본의 아니게, 네, 그걸 하게 되어서요. 어디서 찾으면 되는지, 교육과정, 어디죠? 제가 일단 채팅창으로 보내드리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링크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트에 이 명칭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서요.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요. 네, 여기 아니었나? 아니, 잠깐만요. 다시 찾아볼게요. 여- 제가 다음 살 때 올려드리면 되죠. 네, 현아 선생님 시간도 제한되었으니까 제가 네, 더 이상 시간을 뺏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이현아 선생님께서 이어서 연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인사를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데이터와 디지털 문화를 중심으로 학생의 자람을 기록하는 수업 설계하기를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고등학교 정보 과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람을 기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채팅창에 한번 선생님 본인의 성장도 좋고요. 다른 이의 성장도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혹시 기록해 본 적이 있는 자람에 대해서 한번 채팅창에 공유해 주시겠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한종천 선생님께서 "시마스가 최고입니다. 딸의 성장을 기록해 봤습니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도 한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려봐 주실까요?
체중이요. 이혜진 선생님. 네. 아이의 키를 문에 표시하면서 기록하고 있죠. 하미정 선생님. 좋습니다. 기타, 네, 등등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동생 키를 문에 기록해 봤습니다. 김선명 선생님. 감사합니다. 키에 대한 기록, 그리고 체중에 대한 기록, 민감 정보에 해당하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도 가장 왼쪽에서는 저도 이제 문에 키를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넣고 싶었는데, 우리 이제 챗 GPT 생성 이미지로 한번 대체를 해 봤고요. 네, 기록하다가 멈췄어요 하시는 분은 본인의 기록이 아니라 아마 아이의 기록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제가 준비한 화면에서 여기 가운데에 있는 요 기록 있죠. 네, 이것도 제가 이제 우리 아이에 대해서 키와 몸무게 기록하는 곳에서 기록한 건데요. 아이에 대한 성장을 기록하는 게 아마 자녀가 있는 많은 분들의 대표적인 기록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쪽에 보이는 요 그래프는 어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기록이 우하향한다고 해서 안 좋은 기록일까요? 물론 성적에 대한 기록이나 뭐 키에 대한 기록은 점점점 늘어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더 좋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 그래프는 점점 내려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이것 역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그래프는 체중 그래프거든요. 네. 이 체중 그래프는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네, 저와 함께 사는 한 분이 인제 다이어트에 성공한 최근 3 개월의 기록 중에 일부입니다. 네. 그래서 우하향하는 그래프라 할지라도 그 그래프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기록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수업을 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또 학생의 평가를 기록까지 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이를 좀 자동화하고자 하는 노력도 많이 보이는데요. 저는 이 내용에서 이러한 기록을 수업과 정말로 좀 연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지 좀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선생님들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2022 교육 과정에서는 지식 이해, 가치 태도, 과정 기능을 축으로 교육 과정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과정의 특징을 먼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요. 학생의 자람을 어떻게 기록할지 또 무엇을 기준으로 기록할지를 저는 이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교육과정 안에서도 이러한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에 대한 내용을 구분하여서 제시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요소별로 선생님들께서 어떠한 평가를 계획하시거나 기록을 계획하시기에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취 기준을 살펴보게 되면 앞서 보셨던 내용과 그다음에 기능 그리고 태도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한 성취 수준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성취 기준을 적용할 때 고려 사항 역시 이제 빠짐없이 사실은 살펴보고 또 수업에 반영을 해야겠죠. 근데 이러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고 수업에 적용하기가 사실상 수업 연구에서 필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할지 또 잘 적용하려면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할지 고민하는 것이 사실 어렵죠. 그런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고자, 해소해 드리고자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여러 교과서를 살펴보셨을 때 나와 가장 잘 맞는 교과서를 선정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와 가장 잘 맞다라는 부분은 내가 수업에 잘 활용할 수 있겠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사례로 인제 교과서를 바탕으로 수업과 평가 기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름의 요령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학생들이 이렇게 하나의 영역을 들어갈 때 중학교 때 어떤 내용과 연결이 되는지 또 이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사례에 대해서 만화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 단원이 끝났을 때 협력적 창의 육아 프로젝트로는 이런 걸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요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또
데이터의 영역에서는 데이터 압축과 함께 그 데이터를 전송하고 또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리고 그것이 빅데이터 분석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그 이날치라는 그룹의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쓰여진 내용입니다. 이런 식의 도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 영역에 대한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교과서에 들어갔을 때 사실 교과서에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 학습지와 같은 영역들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과서든지 간에 이런 식의 수업 열기 활동에 해당하는 핵심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내용들을 진단평가를 대체하는 겸 해가지고 하고 넘어가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의 주제가 압축과 암호화입니다. 이 내용을 왜 배우는지 그리고 어떠한 인류가 당면한 어떠한 문제들 중에 이러한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영역을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사실 이때 이 기록도 그냥 말로 대신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한 줄이라도, 한 단어라도 한번 써보라고 안내하시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기록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이 영역을 마치고 기록을 할 때와 비교를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의 압축에 대한 내용을 쭉 전개함에 있어서 함께 해결하기나 스스로 해결하기, 즉 해보기와 같은 활동들도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모든 활동을 다 하시면 뭐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작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피드백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어떠한 내용을 배웠을 때 과정 기능, 가치 태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영역으로의 확장을 여기에서는 해결하기에 좀 담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학생들이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두 가지 활동이 있었을 때 어떤 학생은 1번 활동을 할 때는 되게 열심히 찾아보는 것 같았는데 2번 활동할 때는 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기록으로 이어졌을 때 잘 한 성취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던 성취에 대해서 한번 적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걸 판단하는 기준이 수업 시간에 순회지들을 통해서 관찰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렇게 교과서에 흔적을 남김으로써 그것을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 있어서도 단순히 어떠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전부가 아니라 데이터 압축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이제 환경 문제와 연계하여서 친환경 데이터 센터 사례를 찾아보자라는 식의 칸은 적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선생님들께서 어떤 수행 활동으로 컴퓨터실에서 하는 가벼운 활동으로 넘어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모든 별로 찾아보는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가장 적합한 제일 학습자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확장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활동들을 그래서 내용들마다 좀 배치를 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 부록 활동 링크로 넘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도 교과서 내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데이터 압축하기 같은 걸 실제로 한번 해보면 학생들이 압축은 이렇게 하는 거군요. 나도 압축해서 보내봐야지까지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 압축할 수 있어 라는 걸 한번 해봄으로써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네, 그런 활동까지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러한 해보기 활동을 잘 활용하셔서 활동에도 수업 구성에도 이용하시고 또 기록에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플러그드 활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까 앞서 서민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실에서도 충분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서는 힘을 빼고 학생들이 좀 즐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이러한 활동을 좀 더 재미있게 재구성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런기리 보호와 방식은 저희가 프로그래밍 영역에서의 프로그래밍 활동과도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역 간 연계 활동 구성이 사실은 이러한 포인트가 교육 과정에도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 과정을 최대한 잘 반영하고자 노력을 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마다 다르겠지만 특히 정보라는 과목은 대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관심 있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기 때문에 좀 쉬운 활동들을 통해서 흥미를 이끌기도 하지만 간혹 이제 관심이 많은 친구들을 위한 좀 심화된 내용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 좀 수준을 좀 변별하고 싶을 때는 그러한 내용이 필요도 한데요. 그러한 내용도 같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만 이러한 내용은 선생님이 모두 친절하게 시간을 들여 설명해 주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QR코드를 통해서 누구나 이러한 자료에 접속하여서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 역시 이 QR코드에 지금 들어가 보셔도 바로 내용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전시본 보실 때 다른 출판사의 QR코드도 한번 찍어 보시고 실제 내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활동 중에 영상 압축의 원리에 해당하는 요 내용을 한번 지금 같이 선생님들이 한번 풀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채팅창을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 내용은 첫 번째 프레임, 두 번째 프레임, 세 번째 프레임을 연속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을 기준으로 두 번째 프레임에서 달라진 부분의 격자 개수를 세어보자 라고 해서 2개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바뀌었을 때 달라진 프레임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끼리니까요. 네, 6개. 가장 먼저 어승우 선생님께서 네, 답을 주셨고요. 아, 네, 신민환 선생님, 김남희 선생님, 최선 선생님 모두 6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6입니다. 이렇게 이제 달라진 그림 찾기, 이제 틀린 그림 찾기라고 하죠. 네, 그러한 활동을 사실 이 영상 압축에 원래 좀 담아보려고 했고요. 이러한 활동을 다른 데서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나름의 제 창작 활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근데 좀 평가가 괜찮았어서 자체 지필진 내에서 그래서 좀 자신 있게 선생님들께 "한번 풀어 보세요." 하고 했는데요. 저는 이 압축의 원리를 좀 재미있게 학생들이 접했으면 해서 이 내용을 준비했고 이 사진 역시 제가 찍은 동영상에서 일일이 캡처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은 사실 학생들이랑 함께 직접 영상을 찍어 놓은 다음에 인제 "만들어 보자."라는 식으로 구성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실 이러한 프레임의 구성 연속된 프레임의 원리가 플립북이라는 것과도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책 한쪽 모서리에 그림을 그려서 연속적으로 쫘라락 보여주면서 동영상처럼 보이는 거요. 그것만 하더라도 학생들에게는 '아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보이게 되면 영상이 되는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플립북 같은 거는 주제를 연계해 가지고 다른 과목, 다른 어떤 범교과 주제와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 팁을 하나 드리고요. 또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실습 역시 어 무손실 압축 방법에 대한 비교인데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그걸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드를 다 주기 때문에 이미지만 있으면 되고요. 이미지도 제공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 자신의 사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번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쉽게 넘어가되 교육 과정의 내용은 반영을 하고 또 심화해 볼 수 있는 부분을 넣어서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이 각각의 활동에서 어떠한 활동의 포인트를 또 학생들이 잘 따라오는지 재미있어 하는지 이를 기록으로 연결시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기록을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 각각의 활동들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렇게 성취도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 도달했는지 확인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요 문구를 자세히 보시면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반영한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왜 다시 한번 언급드리냐면 그 새특 쓰실 때 생기부 기록하실 때 이 문구를 좀 이걸 기반으로 어떤 가지들을 큰 그림을 좀 그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영역에 있어서 활동이 여러 개고 성취도 평가를 언급할 수 있는 것이 5개 정도 된다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한 학급에 30명이라고 했을 때 최소한 5 종류 이상의 문구를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요령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이런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각각의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역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 책을 써줄 때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활동과 성취 기준을 바로바로 연결해서 우리가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의 단원을 마치고 난 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역시 지식이의 과정기는 같이 테두로 나누어서 학습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선생님들께서 해당하는 교육과정 내용을 참고하셔서 평가를 설계하시기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영역을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의 단원을 배우고 나서의 비교를 이 내용 정리 그리고 학생들의 생각 적기 활동을 통해서 한번 성장을 확인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단원별로 협력적 창의 융합 프로젝트가 들어가는데요. 사실 수업 시간 안에서 모든 단원의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만 이 중에 하나 정도는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계획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주제를 던져줬을 때 프로그래밍으로 완성까지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제 아이디어를 나누고 고민하는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좀 진행해 주시면 더욱더 학생들이 정보 과목에 또 정보 수업에 애정을 갖고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학습지가 제일 좀 고민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교과서에 있는 학습지 폼을 그대로 사용하시길 권하고요. 또 이 양식에서 좀 공간이 좁다 하는 부분만 따로 종이를 제공한다거나 또는 우리 온라인 환경에서의 협업 많이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활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QR코드가 있는데요. 학습지 형태로 수행 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아서 학습지에 맞게 이제 선생님들 취향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와 연결하여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간단하게 형성평가해 볼 수 있는 단원 정리가 있습니다. OX 풀기, 단어 고르기, 빈칸 채우기, 선긋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교사가 답을 딱 정해주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쭉 풀고 나서 앞쪽을 보면서 정답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이제 이벤트적인 요소로 답을 공개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 스스로가 책을 바꿔서 채점을 해주는 식으로 네, 활동을 연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것만으로는 평가를 그러니까 정기고사를 준비하기엔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느끼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평가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단원 정리에는 또 QR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QR코드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형성평가 문제 꾸러미가 네, 한 세트 들어간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 역시 선생님들께서 적절히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책에 이 형성평가 문제가 들어가 있으면 바로 또 문제집처럼 쓰일 수 있어서 좋은 부분도 있긴 한데요. 또 학생들에게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과제를 주는 경우들도 좀 있으니까요. 네, 그런 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으로 학습 과정에 대해 관찰 기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업무하다 보면 수업 때 또 일일이 학생들이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관찰 기록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주변의 선생님들은 되게 열심히 기록을 잘 하시더라고요. 특히 모든 학생에 대해서 모든 차시에 다 관찰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좀 몇 명에 대해서는 1시간 동안 3-4명에 대해서는 또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또 우리가 세특이라는 걸 작성할 수 있고 학생에 대한 성장을 관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교과서든지 간에 선생님의 수업을 구성함에 있어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진단평가, 형성평가, 지필 수행평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 교과서에 있는 활동들을 좀 확장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다양하게 또 특색 있게 진행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서 계속 선생님들께서 맞춤형으로 쓰세요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어떠한 수업을 구성하든지 간에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나는 교과서를 그래서 좀 잘 고르고 싶어라고 한다면 네, 제 아이디어가 듬뿍 담긴 이 교과서를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덧붙여 드리고요. 디지털 문화 영역에 대해서는 앞서 강조했던 포인트들이 좀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여러 번 드리는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잘 듣고 계시지만 기프티콘을 제가 몇 개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10분 남았으니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달아주신 3분께 기프티콘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도대체 무슨 질문일까 궁금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디지털 문화 영역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교육과정 맨 앞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맨 뒤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선생님들의 생각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디지털 문화 영역이 맨 앞에 있다가 맨 뒤로 넘어오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아, 네. 김현희 선생님, 황선희 선생님, 이혜영 선생님 세 분이 일단 기프티콘 받게 되셨고요. 네. 네. 아, 어승 선생님, 아쉽습니다. 네. 일단은 선착순 3명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일단 사실 기프티콘을 드리는 게 아니더라도 당연히 다 해주셨을 것 같아서 사실 기프티콘 드리는 거 좀 망설였는데, 지금까지 계셨던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네. 네. 전달을 드립니다. 일단 김혜리 선생님께서 모든 단원의 융합과 적용, 황선희 선생님께서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혜영 선생님께서 종합적 영역으로 정리하는 단원이다. 또 어승 선생님께서 기술을 익히고 익힌 기술을 생활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측면도 고려할 수 있다. 경훈 선생님께서 계열 연계성, 그다음 조미정 선생님께서 결국은 미래의 문화가 바뀌니까, 문푸름 선생님께서 다양한 기술을 이해하고 마지막에 디지털 문화에 대해 알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라고 귀한 의견 주셨습니다. 네. 모든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도 너무나 공감하는 바이고 그러한 부분이 맞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교육과정 개발자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맨 뒤로 온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단순히 정보라는 과목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디지털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디지털 세상은 와 있고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고 다만 이 내용을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운 후에 바라보는 우리의 세상이라는 것이 이 디지털 문화 영역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는 다음과 같이 앞서 배웠던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대한 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한 기술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포인트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역시나 기록을 할 수 있는 활동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2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이 2페이지를 하나의 차시로 운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4인 1조라고 한다면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각각 한 명씩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같은 주제끼리 먼저 이제 주제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하고 각각 영역에 따른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전문가 집단끼리 자신의 주제에 대해 발표하는 식으로. 그래서 1차 활동은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클라우드에 대해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각각 조사를 한 다음 이제 두 번째 활동에 있어서는 자신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직소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수업으로 이제 이 내용을 연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러한 걸 바탕으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만들 미래를 상상해 보자라고 하면서 그 IT쇼 또는 CES와 같은 컨퍼런스 영상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최신 기술, 이러한 걸 미래 기술을 예측하는 데 쓰는 식으로 학생들의 창의성을 좀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을 지닐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로 활동 역시 중요하죠. 사실 제가 이 단원을 구성할 때 진짜 진로 선생님께 좀 자문을 구했었어요. 그랬을 때 진로라는 걸 설계한다라는 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에 대한 설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를 고민하게 될 텐데 그러한 진로 설계에 있어서 이 디지털 사회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게 하는 것이 이 영역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떠한 영역을 더 필요로 할지, 역량을 더 필요로 할지를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구성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좀 방사형으로 준비를 해 봤어요. 방사형으로 준비를 해 봤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 스스로 그림을 그려보는 식이죠. 요즘 학생들이 아이돌을 평가할 때 육각형 아이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노래 실력, 춤 실력, 외모, 뭐 성격, 소통 이러한 기준을 둬 가지고 육각형 아이돌은 인제 모든 영역에 뛰어난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디지털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더 길렀으면 좋겠는지 평가해 보자라는 의미로 활동을 준비해 봤습니다. 요런 식으로 실제의
삶과 새로운 내용을 연결해 보려고 노력했고, 그러한 연결 지점에 학생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활동을 좀 구성해 봤고요. 또 그러한 활동이 선생님들의 수업 기록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봤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즐거운 수업이라 함은 교사의 부담은 줄이고 학생의 학습 의지는 높이는 수업이 아닐까 생각해 봤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선생님께서 수업을 구성하실 때, 고등학교 정보 교과서를 어떻게 선택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바탕으로 네,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화면에 여러 가지 색깔의 점들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정보가 정말 많이 쏟아지는 세상이잖아요. 이러한 각각의 점을 데이터라고 봤을 때 이 점들을 빅데이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학생들 그리고 저 역시도 이러한 빅데이터 속에서 어떤 것이 내가 필요한 지식인지를 좀 걸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들을 경험을 통해서 연결해 볼 수 있겠죠. 저는 하트를 그려 봤어요. 네. 선생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하트를 그리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경험으로 인한 지도일 겁니다. 연결일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경험에서의 연결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는 어떤 창의성을 갖춘 그런 학생들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성장을 지원해 주고 또 격려해 주고 응원해 줄 필요가 있겠죠. 저는 선생님들의 수업이 이런 식의 창의성까지 발휘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길 정말 정말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교과서 집필에 참여를 했고 오늘의 연수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언제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1월에 있을 연수에 대한 언급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11월 연수에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의 집필진 선생님들께서 더 자세하게 이 교과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연수 들으신 후기를 바탕으로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면 다음 연수가 더욱더 만족스러운 연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막 감사합니다의 인사를 전해주시는데요. 오늘 저뿐만 아니라 앞서 진행해 주셨던 박지훈 선생님, 박구림 선생님, 서민 선생님께도 이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9시까지 이 채팅창을 유지하겠고요. 선생님들께서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